권력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죽여야 하는 원수가 되는 일이 역사 속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고 냉혹했던 사례를 하나 꼽자면 바로 조선 태종 이방원과 그의 처남들 민씨 가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조선 건국이라는 거대한 혁명 속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피로 얼룩진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되었죠.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권력 투쟁의 전말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8년 조선이 건국된 지 겨우 6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 시기 조선 왕실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왕위 계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과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인 어린 방석 왕자에게 있었죠.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고 그의 정치적 비전은 재상 중심의 국가 운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 방석을 세자로 앉히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조의 아들들, 특히 정실 부인의 소생인 왕자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은 달랐어요. 그는 조선 건국 과정에서 아버지를 도와 큰 공을 세웠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신 책봉에서도 제외되었고 권력의 중심에서도 밀려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정도전이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까지 입수하게 됩니다. 이방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원에게는 사병이 없었고 무기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이런 거사를 함께 치를 동지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바로 아내 원경왕후 민씨와 그녀의 네 오빠들이었죠.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이 네 형제는 이방원의 처남들이었습니다. 당시 민씨 가문은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매제인 이방원의 능력과 포부를 믿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맏형인 민무구는 이방원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했죠. 전하,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정도전은 이미 우리 형제들의 명단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398년 8월 그 유명한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졌습니다. 이방원과 민씨 형제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민무구는 자신의 집에 무기들을 숨겨두었고 민무질과 민무휼은 사병들을 모아 훈련시켰습니다. 막내 민무회는 정보 수집을 담당했죠. 그날 밤 이방원은 불과 수십 명의 병력으로 정도전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정도전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방석과 방번 두 왕자도 제거되었죠. 피로 얼룩진 그날 밤이 지나고 이방원은 민씨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님들, 오늘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형님들의 공입니다. 제가 만약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의 약속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지만 나중에 변한 것일까요? 이건 역사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왕자의 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 또다시 발생했죠. 이번에는 둘째 형인 정종이 왕위에 올라 있었지만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넷째 형인 방간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방간은 이방원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 군사를 일으켰고 한때는 수천 명의 군사를 모아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죠. 이번에도 민씨 형제들은 이방원의 편에 섰습니다. 민무구는 직접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갔어요. 민무질은 병력 동원을 맡았고 민무휼과 민무회는 각각 물자 조달과 정보 수집을 담당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국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죠. 방간은 유배되었고
이방원의 길을 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민씨 형제들의 공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401년 이방원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자 네 형제는 모두 개국공신에 책봉되었어요. 민무군은 1등 공신이 되었고 나머지 형제들도 높은 직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민무구와 민무질은 왕실의 핵심 인사로 부상했죠. 이들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 되었고 조정의 중요한 결정들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태종과 민씨 형제들의 관계는 정말 돈독했다는 것이죠. 태종은 민씨 형제들을 자주 궁으로 불러 술을 마시며 예시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날들을 잊지 맙시다. 그때의 마음으로 계속 조선을 함께 이끌어 갑시다. 태종의 이런 말에 민씨 형제들은 감격했죠. 자신들이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이자 동지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함께 싸워서 얻은 권력이 많아질수록 그 권력을 나누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게 되니까요. 태종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했고 중국의 사례들도 잘 알고 있었죠. 외척이 권력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나라의 왕망이나 당나라의 측천무후 같은 사례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태종은 홀로 책을 읽다가 중국 역사서의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흔들린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태종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처남들, 민씨 형제들의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만 해도 그것은 단순한 우려에 불과했습니다. 아직은 민씨 형제들이 선을 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함께 피를 나눈 동지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왕후 민씨는 남편인 태종과 네 오빠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라버니들, 전하를 잘 모시십시오. 우리 가문의 영화는 전하의 은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게도 말했죠. 전하, 오라버니들은 전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부디 그 공을 잊지 마소서.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의 혼란이 가라앉고 새로운 제도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태종은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육조직계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했고 호패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사병혁파도 단행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조치였죠. 그동안 공신들이 각자 사병을 거느리고 있어서 왕권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는데 태종은 과감하게 이들의 사병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민씨 형제들도 이 조치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만을 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공신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했고 왕실과의 인척 관계라는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다른 공신들의 힘이 약해지니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때는 실제로 그랬던 것일까요? 태종의 즉위 초기 몇 년간은 정말로 황금기였습니다. 왕과 외척 사이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었고 민씨 형제들도 자신들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권력의 속성상 이런 균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씨 가문의 권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태종 재위 5년째가 되자 조정의 중요한 자리들은 거의 민씨 형제들과 그들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죠. 민무군은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민무질은 군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무율은 재정을 담당했고 막내 민무에는 인사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과 외척이 조화롭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민씨 형제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겸손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민무구의 경우가 심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명령이라도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전하,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하가 왕에게 간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조와 태도가 문제였죠. 태종은 이런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회가 끝나고 홀로 남은 태종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저들이 달라지고 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을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태종은 역사책들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척의 전횡으로 망한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세자 문제와 연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종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인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양녕대군은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학문을 싫어했고 기생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으며 세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았죠. 태종은 이런 아들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지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민씨 형제들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양녕대군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이들은 세자의 취미를 맞춰주고 세자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양녕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들을 지금부터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죠. 이것은 차기 권력에 줄을 대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은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자궁에서 연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민무구와 민무질이 참석해 있었어요. 이들은 술을 마시며 양녕대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대통을 이으시는 날이 오면 저희가 힘껏 보필하겠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하시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지금 전하께서 하시는 것처럼이라는 표현 속에는 현재의 태종 정치에 대한 미묘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태종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주의 깊게 민씨 형제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민씨 형제들이 조정의 인사에 개입하는 모습, 자신들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려는 시도들, 왕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지연시키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태종의 눈에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종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무구가 조정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전하, 신이 보기에 이 정책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 것입니다. 재고하시기를 청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백성을 걱정하는 충신의 모습이었지만 태종은 그 속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태종은 왕후 민씨를 불렀습니다. 중전, 형님들께 말씀 좀 전해주시오. 요즘 너무 나서시는 것 같소.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왕후는 놀라면서도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전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라버니들은 전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소.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법이오. 왕후 민씨는 오빠들에게 남편의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민씨 형제들은 당황했어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민무구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를 위해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 서운하구나. 하지만 막내 민무에는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형님들,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 불편해하신다면 한 발 물러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무구와 민무질은 동생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개국공신이다.
우리가 없었다면 전하께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겠느냐? 우리에겐 떳떳하게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점점 더 오만해져 갔고 이것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태종은 이 시기에 역사 연구를 더욱 깊이 하게 됩니다. 중국의 한 나라가 어떻게 외척의 전횡으로 혼란에 빠졌는지, 왕망이 어떻게 권력을 찬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조선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나라의 왕은 하나뿐이어야 한다. 두 개의 권력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태종은 이렇게 독백하면서 민씨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한편 민씨 형제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제들을 요직에 앉히려고 했고 사돈 관계를 통해 다른 명문가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갔어요. 이런 행동들은 모두 태종의 첩보망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태종은 매일 밤 이런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씨 형제들이 군사력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비록 사병혁파로 개인적인 군사는 없어졌지만 이들은 국가의 군대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민무질이 병조판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군권은 왕의 것이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태종은 홀로 궁궐들을 거닐면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저들을 제거해야 하는가? 하지만 저들은 나의 처남들이고 중전의 오빠들이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동지들이 아닌가? 태종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정과 군주로서의 냉정한 판단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종이 내린 결론은 분명했죠. 나는 한 인간이기 전에 조선의 왕이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나라의 안위가 우선이다. 그리고 태종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민씨 형제들의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종은 신중하게 한 명씩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타깃은 가장 권력이 센 두 명, 민무구와 민무질이었죠. 태종 10년, 조정에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태종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습니다. 선의파동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사실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덫이었어요. 태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만류하는 자와 속으로 기뻐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태종은 조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짐이 이제 나이도 들고 피곤하오. 세자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양위하고 편히 쉬고 싶소. 이 말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대부분의 신하들은 진심으로 놀랐고 왕에게 그러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민무구와 민무질의 반응은 달랐죠. 이들은 겉으로는 만류하는 척했지만 눈빛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무구는 회의가 끝난 후 동생 민무질과 따로 만나 이렇게 말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것 같다. 세자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의 세상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하께서 우리를 견제하셨지만 세자께서는 우리에게 의지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태종의 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태종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자신의 선의를 기뻐하고 새 왕을 통해 더 큰 권력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태종은 먼저 양녕대군을 불렀어요. 내가 세자로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다. 민무구와 민무질, 이들이 너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세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잘 대해주던 외척들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태종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왕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너도 나라도 위험해진다.
이제 내가 정리하겠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태종은 선의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짐이 생각해보니 아직 세자가 어리고 나라도 안정이 필요한 시기다. 선의는 취소하겠다. 조정의 신하들은 안도했지만 민무구와 민무질은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느낌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부도사들이 민무구와 민무질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죄목은 반역 음모였어요. 민무구, 민무질은 왕의 선의를 틈타 세자를 꼬드겨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이는 반역 행위에 준하는 중죄다. 두 사람은 즉시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항변했어요. 전하, 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까? 신들은 전하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냉정했습니다. 그대들이 짐을 위했다고? 아니다. 그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했을 뿐이다. 짐이 선의하겠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만류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대들은 속으로 기뻐했다. 이것이 충신의 태도인가? 민무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대화가 왕에게 보고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와 민씨 형제들의 오만한 행동들을 증언했어요. 왕의 명령을 무시했던 일들,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던 사례들, 세자를 이용하려 했던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변론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죠. 판결은 유배였습니다. 일단은 멀리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사람에게 사약이 내려졌어요. 영모를 꾀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사약을 받아들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충성했을 뿐인데.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죠. 소식을 들은 원경왕후의 반응은 처절했습니다. 왕후는 태종을 찾아가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오라버니들이 전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왕자의 난 때 목숨을 걸고 전하를 도왔던 그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왕후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후를 마주보며 답했습니다. 중전, 나도 마음이 아프오. 하지만 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조선의 왕이오. 개인적인 정보다 나라가 우선이오. 형님들이 선을 넘었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소. 왕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종을 바라보았어요. 나라? 나라가 가족보다 중요하단 말씀입니까? 태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왕에게는 그래야만 하오. 왕후는 그날 이후 태종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완전히 냉각되었고 왕후는 자신의 처소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태종도 왕후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조정의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개국공신이었던 민무구와 민무질이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태종이라는 왕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냉혹한 군주라는 것을요. 외척이라고 해서, 개국공신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남은 두 형제, 민무휼과 민무회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형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이들은 가능한 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조정에 나가서도 말을 아꼈고 권력에서 멀어지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형님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태종은 민무구와 민무질을 제거한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외척의 위협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남은 두 형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들의 자제들과 일가 친척들이 여전히 조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종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민무구와 민무질이 제거된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조선은 상대적으로 평온했어요. 남은 두 처남인 민무율과 민무회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가능한 한 권력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형들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전하를 자극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태종의 계산은 훨씬 더 깊고 냉혹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외척이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완성되려면 민씨 가문 전체가 정치적으로 무력화되어야 했습니다. 형 2명을 제거했지만 남은 2명과 그들의 후손들이 있는 한 언젠가 다시 외척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으니까요. 태종 15년 또다시 민씨 가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무율이 표적이 되었어요. 죄목은 불경죄였습니다. 민무율이 왕실의 제사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이유였죠. 사실 이것은 명백한 억지였습니다. 민무율은 평소에도 조심스러웠고 특히 형들의 죽음 이후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무율은 필사적으로 변론했어요. 전하, 신은 결코 불경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신은 전하를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형님들의 일로 전하께서 신을 의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태종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대가 불경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외척이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오. 민무율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마찬가지로 유배지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았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의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다만 왕의 처남으로 태어난 것이 죄였던가? 민무율은 억울함을 품은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민무회뿐이었습니다. 민무회는 형 셋이 차례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절망에 빠졌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다. 전하는 우리 민씨 가문을 완전히 없애려 하신다. 민무회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태종 18년 마침내 민무회에게도 순서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죄목도 없었어요. 단지 외척으로서 조정에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이유였죠. 태종은 이제 명분조차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무회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형님들처럼 저항해봤자 소용없다. 전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다. 의금부로 끌려가면서 민무회는 평생을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방원과 함께 왕자의 난을 치르던 때, 형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던 그날들, 그리고 하나씩 사라져간 가족들의 모습.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민무회에게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형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민무회는 사약을 받아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이 동생인 원경왕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이 동생아, 우리 형제들이 모두 죽어가지만 너만큼은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있어야 우리 민씨 가문의 명맥이 이어진다. 비록 전하께서 우리를 제거하셨지만 그것이 전하의 잘못만은 아니다. 우리도 교만했고 우리도 권력에 취했었다. 이것이 우리의 응보인지도 모른다. 편지를 쓰고 나서 민무회는 평온하게 사약을 마셨습니다. 4명의 형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때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던 이들은 이제 역사의 역적으로 기록될 운명이었죠. 원경왕후는 마지막 남은 오빠마저 잃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태종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어요.
왕으로서 남편을 제어할 수도 없었고 오빠들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태종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자주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자, 훗날의 세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세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외척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지금 피를 묻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왕위에 오르면 내 주변에는 권력을 노리는 외척이 없을 것이다. 세종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삼촌들이 죽어가는 것이 슬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 이 모든 악역을 자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종은 그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 냉혹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다 나라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태종의 계획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씨 형제넷을 모두 제거했고 이제 그들의 자제들과 일가 친척들을 정리하는 일만 남았어요. 태종은 체계적으로 민씨 일족을 권력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태종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공포와 존경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포는 태종의 냉혹함에서 비롯되었고 존경은 나라를 위한 그의 희생정신에서 나왔죠. 전하께서는 자신의 처남들까지 제거하셨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순전히 나라를 위한 결단이다. 신하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궁중의 이런 암투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느냐 아니냐였습니다. 다행히 태종은 내정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세금을 합리화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지지했죠. 민씨 가문의 몰락을 지켜보던 다른 공신 가문들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력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왕권을 위협하면 아무리 큰 공이 있어도 제거당한다. 이것은 조선 초기 정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신하들은 왕권에 도전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은 강력한 왕권 체제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이 모든 과정에서 외로웠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심지어 아내와의 관계까지 파탄났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은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조선을 세우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조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감내해야 한다. 이것이 태종의 신념이었습니다. 태종 18년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왕권에 도전하는 외척도 권력을 남용하는 공신도 없었어요. 모두가 태종의 냉혹함을 목격했고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태종이 원하던 강력한 왕권 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태종이 치러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대가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원경왕후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왕후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내 오빠를 모두 죽인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같은 궁궐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만 얼굴을 마주할 뿐 개인적인 교류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죠. 어느 날 밤 태종은 홀로 왕후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왕후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왕후는 오빠들의 초상화를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지나간 일들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종의 고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자인 양녕대군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었어요. 양녕은 아버지의 냉혹함을 두려워했고 동시에 반발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양령은 이런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태종은 양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세자를 교체하는 것이었죠. 이건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장남을 패하고 셋째 아들을 세자로 세운다는 것은 전통을 깨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은 개인적인 정보다 나라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종 18년 양령대군이 폐세자되고 충령대군이 새로운 세자가 되었습니다. 훗날의 세종이었죠. 태종은 세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자가 되었다. 나는 내게 피로 얼룩지지 않은 왕좌를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내가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 내가 왕이 되면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악인이 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태종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것이 아비의 도리다. 나는 내가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너는 나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태종 20년, 태종은 마침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양위였어요. 태종은 상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세종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뒤에서 지원하고 보호하려 했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 태종은 세종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왕은 외로운 자리다. 친구도 없고 진정으로 믿을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태종의 가르침은 쓸쓸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이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도 자신은 좀 더 인간적인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처럼 냉혹하지는 않되 강력한 왕권은 유지하겠다는 것이 세종의 목표였습니다.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은 가끔 궁궐 마당을 혼자 거닐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왕자의 난 때 민씨 형제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계획을 짜던 모습,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끌어안던 장면들. 그때는 정말로 동지였고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태종은 환영을 보았습니다. 민무고,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네 처남들이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들은 웃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원망하는 표정이었을까요? 태종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환영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태종 22년,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후는 태종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태종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들만 곁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태종은 왕후의 장례식에서 슬픔을 억누르며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표정에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태종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왕후가 죽고 나서 태종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이제 과거를 함께 기억할 사람도 없었죠. 민씨 형제들도 죽었고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은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조선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 비록 그 대가가 가혹했지만 이것이 왕의 숙명이다. 태종 26년,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세종을 불러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나는 피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너는 깨끗한 손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부디 훌륭한 왕이 되어라. 세종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태종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참석했고 백성들도 슬퍼했어요. 하지만 민씨 일족의 생존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태종은 가족을 파괴한 원수였으니까요. 역사는 태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를 냉혹한 폭군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위대한 개혁군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태종은 분명 냉혹했습니다. 자신의 처남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세종의 위대한 업적들이 가능했던 것도 태종이 닦아놓은 기반 덕분이었어요. 태종과 민씨 가문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죠. 한때 목숨을 함께 걸었던 동지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는 비극. 이것이 바로 권력이 가진 무서운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태종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만약 태종이 민씨 형제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외척의 전횡으로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을 뿐입니다. 민씨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도왔던 사람이 결국 자신들을 죽였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다 나라가 우선이었고 외척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왕의 의무였으니까요. 이 두 관점은 모두 타당하지만 동시에 화해 불가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죠. 둘째, 리더는 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조직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때가 있어요. 셋째, 그러한 결정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태종은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잃고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늙은 태종이 텅 빈 궁궐 마당을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고 긴 그림자가 마당에 드리워져 있어요. 멀리서 젊은 시절의 환영들이 보입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그리고 젊은 자신의 모습. 그들은 함께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왕자의 난을 성공시킨 후에 그날 밤처럼 말이죠. 태종은 잠시 그 환영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정도 있었고, 신뢰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죠. 하지만 이내 태종은 고개를 돌립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만을 남긴 채 홀로 궁궐 안으로 사라져갑니다. 그 뒷모습은 고독하지만 동시에 단호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한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는 태종을 조선의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도 기억하죠. 권력과 의무, 개인과 국가, 정과 냉혹함.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태종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